서울 주요 대학 16곳의 수능 전형이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4학년 대입부터 모든 학생부 비교과 활동 기록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첩보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보고서를 백 비서관에게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실무 책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윗선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어젯밤 정신을 잃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서 황 대표가 단식하던 자리에서 의원들의 릴레이 단식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부 뇌물을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내년 초에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 보험료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했습니다. 보험사는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해서 내년 1월쯤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규 교육과정 외의 이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도록 했고 자기소개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예, 정시 비중이 확대 적용되는 대학이 일단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말씀하신 대로 정시 확대 적용 대상을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으로 한정했습니다.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체 45% 이상인 대학들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이 거의 다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정시 비중을 2022-3학년도까지는 40%까지 올리되 대학 여건에 따라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서 이들 대학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 기여대학 지역 사업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 사교육의 영향력이 큰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종과 수능 두 가지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은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 부모의 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이 학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학종의 공정성도 대폭 강화한다고요? 네, 먼저 학생부의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4년 예고제에 따라서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소논문 기재가 금지됩니다. 또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등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4개 문항 5천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됩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아예 폐지됩니다. 교사 추천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비교과 영역은 대폭 축소되는 거고요. 자, 이제 대학의 학생 평가도 공정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또 다른 대책들 어떤 게 있습니까? 고교 등급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요. 출신 고등학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은 물론 서류 평가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대학의 학교 정보를 보내는 고등학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집 요강의 평가 기준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 방식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입시의 투명성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대학이 고등학교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 교육 전문가,
다른 대학 교수를 외부 공공사정관으로 뽑는다는 것도 눈에는 띕니다. 입학학 사정관들이 서류를 평가하는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평가자별로 평가 시스템 접속 기록을 10년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4월 총선 직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YTN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YTN 보도 이후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추가 해명을 내놨군요. 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두고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직전 북미 회담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의 YTN 보도에 대해서 당초 나 원내대표는 앞서 한국을 방문했던 미정부 관계자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이번 방미 중에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어제 비공개 의총에서 했던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한 당내 의원들이 잘못 알아듣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야당 원내대표로서 미국 측에 할 말을 했을 뿐이라며 진실 공방을 넘어 당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살짝 틀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자는 건 제1야당 대표가 해야 할 주장이라면서 미국 당국자에게 진실을 말해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문재인 정권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뜻일 뿐이라며 꼼수 부리려다 허를 찔린 정권이 적반하장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나 원내대표 말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건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 반응은 좀 냉담한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싸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파적 이유를 위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잡겠다는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평화와 안보도 필요 없다는 반역사인식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 의장은 나 원내대표가 궤변으로 사태를 모면할 게 아니라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석고 대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그런 발언이 사실이라면 회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총선은 총선인데 그걸 고려해서 개최해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도 실망감을 넘어 분노와 함께 대한민국의 국면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 내부에서도 황교안 대표 단식화 중에 미국을 방문한 탓에 쏟아지는 당내 비판을 만회하기 위해 나 원내대표가 무리한 발언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제로 단식 8일째를 맞았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 병원으로 지금 옮겨졌는데요. 동조 단식이 시작됐다고요? 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던 황교안 대표는 어젯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대표가 단식하던 자리에는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어젯밤부터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 전화도 없다면서 사람보다 칼날과 의석수가 먼저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기 위해 당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 또 하나 쟁점이 등장했는데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해서 청와대 하명 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졌는데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입장을 내놨군요. 네, 백 부원장은 김기현 전 시장 제보를 전달했다는 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민정수석실에 집중되고 외부로 이첩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만약 반부패 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것은 울산 사건만을 특정하여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면서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고 비서관실 간 업무 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 부원장은 이어 이 사건으로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이 벌써 1년 전 일인데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첩보를 받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 등을 건설사업 이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며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거론하면서 권력형 게이트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검은 실세가 드러났다면서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검찰이 뿌리까지 추적해야 한다면서 꼬리 자르기가 특기인 이 정권에 속아선 안 된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보다 윗선에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문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 이 검찰이 경찰의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첩보 이첩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의 하명 수사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조국 전 장관이 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청와대가 경찰 수사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먼저 이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쉽게 말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의도된 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청와대 첩보를 받아 이른바 하명 수사를 벌였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문제의 첩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관건인데요. 대통령실 뒷대상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족과 측근 등입니다. 선출직 국무원인 김 전 시장 주변을 감찰했다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청와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첩보를 이첩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까지 했다면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으로 수사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 청장은 이에 대해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첩보를 전달받고 절차대로 수사했을 뿐 첩보가 만들어진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절차대로 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어떤 내용이고 어떤 과정으로 이뤄졌습니까?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3월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의 건설사업 이권 개입 수사에 착수했고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결국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떨어졌고 이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정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 고발했고 이후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해오다가 최근 선거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역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관여 여부일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수사 어디까지 이뤄졌습니까? 네, 수사 상황이 쉽게 확인되는 상황은 아닌데요. 일단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비서관은 조사에서 당시 백원우 민정수석 비서관이 관련 첩보를 반부패 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술대로라면 청와대 내부에서 첩보 문건이 만들어졌고 문건을 전달받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에 전달해 수사를 하게 했다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어제 관련 내용에 대해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절차대로 첩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첩보 이후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도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런 정황도 알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수사 당시 경찰이 10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계획과 참고인 조사 계획 등 상세한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설명대로 통상적인 첩보 전달이 아니라 수사 상황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면 선거 개입으로 볼 여지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첩보 입수 경위는 물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신이 아는 한 박 비서관은 사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박 비서관은 최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전달 등과 관련해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부 뇌물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하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 원을 받은 부분은 뇌물로 볼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 정호선, 안봉근 전 비서관과 공모해서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무효화된 2015년의 위안부 합의보다 나쁜 안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안은 정부가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판상 화해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기금은 한일 양국 기업과 민간인의 자발적 기부금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해 만들었던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 등으로 조성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와 피해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자료로 지급되는데 약 3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1년 6개월 시한 안에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는 시효가 소멸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희상 의장의 안은 일본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외면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청구권 제기에 시한을 둬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화이트리스트 문제 해결과 일본의 사과 등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해 정치적 타결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문희상 안이 금시초문이고 대법원 판결을 훼손하는 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외교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이 재단을 통해서 2억 원씩 받고 화해해서 더 이상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 일본 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しかしながら、これは他国の立法府における議論でありますので、政府とし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문 의장은 공개한 초안은 확정된 게 아니라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겨울철 최초로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겨울철 전력 수급과 석탄 발전 감축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 동안 당진과 태안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석탄 발전기 8개에서 15기의 가동을 멈출 계획입니다. 또 나머지 석탄 발전기도 80%로 발전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개편안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합니다. 한전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객센터 자회사 설립과 출자안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지난 6일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비롯한 전기요금 관련 사항을 이달 말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전기요금 개편안은 공식 안건으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공식 안건에서는 빠졌어도 전기요금 개편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총선을 의식해서 개편안 상정을 보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낳은 파생결합펀드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합동검사 전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4월과 7월 DLF 판매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서면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는데요. 두 번째 보고서를 낸 시점은 DLF 사태와 관련한 현장 검사를 진행하기 한 달 전으로 이 내용과 달리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는 불완전 판매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내년 국내 경제가 올해보다는 개선이 되겠지만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큰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우리경제가 내년 상반기에 저점에 도달하겠지만 소비 회복 지연과 건설 투자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2%에 미치지 못하고 내년에는 2.2%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둔화와 저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연 1%로 한 차례 더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삼성화재도 요율 검증을 의뢰할 방침이고 다른 주요 손해보험사도 검증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받은 보험료와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하는 손해율은 자동차 보험의 경우 90% 안팎으로 적정 손해율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은 건강보험급여 항목 확대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육체 노동자에 대한 연한 확대 등으로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보험료가 지금보다 8%에서 10% 정도 높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식품 당일 배송 서비스 등 온라인 판매가 급성장하면서 지난달 유통업계 전체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국내 유통업체의 전체 매출이 1년 전보다 4.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일 배송 서비스로 식품 판매가 40% 넘게 늘고 소형 가전과 가을 여행 상품도 많이 팔리면서 전체 온라인 매출은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이냐 아니면 불법이냐 이 타다의 이야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타다 모기업인 소카의 이재용 대표는 국회가 내놓은 답안지가 오답이라며 국회를 작심하고 비판을 했고 반면에 관련 개정 법안을 내놓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면 반박을 했는데요. 이 당사자인 박홍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청자분들이 법안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1인승 승합차를 택시처럼 활용하는 현행 방식은 이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골자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식이 아닌 택시 시장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라 이런 법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그 개정안을 보면 뭐 타다 쪽에서는 이건 타다 하지 말라는 얘기다. 사실 타다가 지금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게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유사 택시처럼 운영을 하는 건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니까 자기들 죽으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모든 사업이 법 위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네. 법이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때 그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그 취지가 뭐였냐면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 이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대여할 경우에 그때 기사할선을 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다가 그 운영하는 방식은 그런 관광 목적 활성화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택시와 유사하게 우리 이용자들 대부분 이건 택시 대신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이 관광 목적으로 자기가 별도로 기사까지 알선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유사한 그 운송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검찰 기소까지 이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법적인 부분은 바로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네네. 뭐 그동안 이 개정안을 이제 보면은 무조건 뭐 타다를 금지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타다의 그런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그러니까 강제 배차한다든가 뭐 친절하게 한다든가 이런 혁신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새로 이제 택시 제도권 안에 플랫폼 운송 사업을 허용해 줄 테니 그 안에서 혁신적으로 경쟁을 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뭐 그동안
이게 그 새로운 어떤 시장을 창출하는 것처럼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기존 택시 시장을 잠식하거나 침해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뭐 공유경제라고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공유경제라는 게 뭐 이런 사적인 그 제한이나 남은 것을 가지고 서로 빌려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기존 택시 시장을 이렇게 잠식하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택시는 그동안은 다 자기가 면허권도 뭐 6천에서 8천만 원 주고 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차량도 또 개인 택시는 구입을 하고 또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 자격 기준에 부합해야 그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운영할 수가 있고 또 교육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다 절차를 여기서는 거쳐서 소위 운송 사업에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참여한 것인데 지금 타다는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 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다고 말씀을 할까요? 제가 물어보려는 것까지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공유경제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사실 이 타다에 대해서 뭐 네네네. 공유경제냐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타다 측에서는 자기들이 1만 명 이상 이제 뭐 고용 창출을 하고 있고 뭐 공유경제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택시는 일자리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그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택시 시장 안에 들어와서 이런 더 나은 서비스 그러니까 기존 택시가 예를 들어 승차 거부라든가 불청결, 불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파고든 거 아닙니까 타다가. 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이제 해소되려면 결국은 이런 허가받는 영역 안에서 그 경쟁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그 혁신적 요소는 그렇게 이제 도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공유경제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타다 측에서도 선뜻 얘기는 못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혁신적 요소를 통해서 택시 시장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재편할 거냐. 이건 이미 정부와 그다음에 이 택시 업계와 그리고 이 모빌리티 이 플랫폼 업계 간에 합의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이번에 제 법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택시업계 개편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뭐 타다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유는 타다가 지금 입법 취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법에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11인승에서 15인승까지는 렌터카를 하면서 기사까지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그 예외 조항을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과도하게 자기 해석을 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는데 저는 검찰 기소가 네. 좀 타이밍이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정리를 했든지 아니면 이제 어렵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법안까지 냈고 이게 국회에서 마무리되면 그러면 사법적 판단으로 가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보는데 결국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서 자칫 이게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고 그러면 2, 3년 동안 또 사회 갈등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작년에 이 택시업계하고 그 카풀 문제로 뭐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런 갈등이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인거든요. 그러면 타다만 이 상생의 길을 벗어나서 치해 법권 적에서 그 뭐 독주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개정안에서 그런 국민 편익과 자신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혁신과 뭐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저희는 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이동 편익도 증진시키고 또 택시 산업의 어떤 생태계를 혁신해서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해서 택시 시장을 키워서 같이 상생하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그 지금 타다 쪽과 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까? 뭐 법안을 내면서 저희가 협상을 한다는 것은 옳지는 않고요. 의견 수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회는 입법권을 갖고 있고 정부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국토교통부의 차관을 비롯해서 국토부가 여러 번에 걸쳐서 타다 측의 책임 있는 분들을 그동안 만나서 의견 수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타다 측도 그동안 이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도 만나 오셨고요.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온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타다의 주장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어떤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7월 17일 날 정부가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때도 타다 측하고는 협의를 하고 나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그냥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이제 타다가 만대로 전국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한 바람에 더 또 사회적 갈등이 커진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이런
입법 미비 사항이라면 또는 뭐 그게 뭐 탈법이나 불법이라면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택시 시장을 재편하고 혁신한 방향으로 타다도 협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자, 25일에 원래 교통법안 소위가 있었는데 통과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의결이 안 됐어요. 그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랑 그리고 연내 통과될 이런 좀 첨예와 민감한 법안은 소위에서 단박에 처리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네. 그날 이제 첫 한번 그 검토 의견을 들어보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법의 어떤 기본 취지와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리고 조속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뜻을 같이 한다. 다만 몇 가지 더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 사이에 좀 더 자기들도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네. 저희는 뭐 빠르면 내일 오전에라도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아직은 그 일정에 대한 합의를 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주 초라도 시급히 처리를 해야지. 자칫 이게 20대 국회만 이제 11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다른 쟁점 법안들 때문에 국회가 또 올스탑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조속히 자유한국당만 동의를 해주면은 처리할 수 있다 보고 있고 지난번에 그런 또 처리 방향과 또 조속한 처리에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취지에는 공감을 했고 검토할 시간을 조금 달라고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뭐 연내 통과를 자신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하나 네네. 추가로 뭐 아까 얘기가 있었지만 이 타다가 저도 타봤는데 한 20% 정도 택시보다 비싼데 사람들이 이제 택한 이유 뭐 편리하고 또 친절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택시의 문제점, 승차 거부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그러니까 타다를 20% 돈을 더 내면서도 이용한 그 이유, 그것을 어떻게 택시 업계에 이제 자연스럽게 정착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 제가 낸 법에 보면은 이제 이 플랫폼 택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지금의 타다와 같은 방식이고요. 두 번째 유형이 지금 그 시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웨이고와 같은 브랜드 택시, 가맹 그 사업 택시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카카오티와 같은 그런 이제 중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이 그 타입 1과 타입 2, 그러니까 이 타다와 같은 형식이든지 웨이고와 같은 형식이든지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요금을 차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더 제공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의무 배차, 강제 배차를 하는 타다와 같은 방식이라든가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무슨 심부름 같은 것을 할 수도 있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차종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다 소나타 차종이 아니라 좀 더 큰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요소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제 법이 통과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타다의 방식이 다양하게 다른 어떤 업체를 통해서도 경쟁적으로 혁신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소비자의 그동안의 그 택시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우려를 이런 어떤 혁신적인 어떤 그런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국회 차원에서 이 택시 서비스 증진이라든가 불친절 방지를 위해서 좀 해나갈 앞으로 방안이 있으시다면요? 뭐 저희는 이번 기회가 네. 택시 산업이 그동안 뭐 이제 포화 상태였는데 이것을 이제 혁신하고 재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어렵게 살얼음판을 걷듯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그 타협의 내용이 기본 틀이 되게끔 이번에 법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법안 처리를 우선 하고 나면 나머지 그동안 이제 뭐 타다가 요구하는 거나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것들 세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향후에 시행령이라 담으면은 저희는 충분히 그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타다 측에서나 또 택시업계 측의 일부에서는 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또 이걸 본 법에 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기본적 틀이 또 흔들릴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이 판이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택시 산업 재편 방향을 담은 그런 기본 틀에 해당되는 법안을 우선 처리를 시급히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런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 시행령에다 담아내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타다 관련 쟁점에 대해서 개정안 발표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미국의 중부와 서부에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폭탄 사이클론이 몰아쳐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5천만 명 넘게 이동하는 추수감사절 연휴와 맞물려서 귀성객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콜로라도주에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려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제설 차량이 쉴 새 없이 눈을 치우지만 역부족입니다. 덴버 공항에선 수백 편의 항공편이 결항돼 귀성길에 나선 여행객들의 발을 묶었습니다. 콜로라도주 북부에서 한 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몰아친 폭탄 사이클론은 최고 시속 120km의 돌풍을 동반했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북극 기류와 습한 공기가 만나 생성되는 저기압성 폭풍입니다. We've got warnings issued all the way from Colorado and Wyoming through Minnesota up to upper Michigan and for heavy snow and strong wind. 겨울 폭풍은 해안가 계곡의 폭우를, 산악지대에 폭설을 뿌리며 미 서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폭설로 도로 통제 구간이 늘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외곽과 산악지대에는 최고 6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이동 인구가 5,5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역대급 겨울 폭풍이 몰아쳐 최악의 교통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겨울왕국2가 개봉 6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또 불거졌지만 사실상 큰 영향은 없었는데요. 우리 영화계에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겨울왕국2의 흥행 속도는 기대 이상입니다. 개봉 6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상 국내 첫 1000만 관객을 넘은 전편보다 11일이나 빠른 속도입니다. 4DX나 더빙, 3D 등 여러 포맷이 있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관람하는 이른바 N차 관람이 흥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 봤는데 앞으로 4DX관이나 그런 곳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상영관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런 빠른 흥행은 불가능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영되는 영화 10편 가운데 7편이 겨울왕국2일 정도로 많은 상영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장 측은 연일 관객 수요를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객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거 그렇게 같이 시간대가 많으면 아이들도 자유로운 시간대 맞춰서 올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게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영화들도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라도 뭔가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들은 유독 우리나라만 스크린 독과점을 제어하는 장치가 느슨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프랑스뿐 아니라 겨울왕국2를 만든 미국만 해도 전체 상영관의 30%를 넘기지 않습니다. 거기는 자본주의 국가 아니냐. 그 문화적 편식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그런 나라에는 있는 거고. 또 독과점 배급 구조에서는 상영관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다양한 시도는 더 어려워지고 결국 뻔한 영화만 양산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관객의 수요라는 시장 논리에 숨어 단숨에 1000만 관객을 넘는 영화가 늘어날 때마다 그만큼 다양한 영화의 성장이 가로막히는 부작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총선 전에 북미 회담 자제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총에서 한 발언이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냐 정면 비판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지금 비판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오늘 아침 나경원 원내대표의 추가 반응이 무척 궁금했는데요. 총선 직전 신북풍하려고 꼼수 부리다가 허를 찔린 이 정권의 적반하장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잠시 뒤 전국 대담 코너에서 관련 주제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